안녕하십니까. 아내가 가끔 재밌게 보는 이 채널을 저도 곁에서 힐긋힐긋 눈여겨보다가 제 얘기를 여기서 만나면 아내가 재밌어 하지 않을까, 이런 김칫국 마시는 마음으로 저도 사연을 적어봅니다. 아내는 시간만 나면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손에 들고 여길 들어와 보며 울다가 웃다가 합니다. 그런 걸 보면 어떨 땐 제가 좀 구박을 하기도 하지요. 아, 생판 모르는 남들 시집살이하고 싸우고 하는 걸 뭘 그렇게 꼬시다고 보고 앉았어? 하면 아내는 소시적 새초롬한 아가씨처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뭘 몰라서 그래요. 남 사는 모습 보고 들으며 갑갑한 속도 풀고 내 옛날 생각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아내는 무슨 생각을 그리 할까요? 20간 넘어 6살이나 많은 남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사진 한 장만으로 중매 결혼했을 때를 떠올릴까요? 아이가 쉽게 들어서지 않아 마음고생하며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던 생각도 할까요? 그러다 제 나이 40 초반이 돼서야 아들을 가지고는 기뻐하며 같이 눈물 흘리던 날을 생각할까요?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 얘기나 좀 써서 보내봐. 사람들이 좋아하나. 언감생심. 당신이란 산 얘기 뭐 재미있다고요? 무슨 소리야. 나랑 산 세월이 별로였단 거야? 아서요. 나나 재밌지. 다른 사람들이 뭐이가 재밌겠어요? 그럼 내가 써볼까? 아이고, 행여 무슨 얘길요? 말을 뱉어놓고 보니 허긴 우리 부부에게도 살면서 경험하기 어려운 일을 한 번쯤은 겪긴 했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내 대신 제가 글을 남기게 된 겁니다. 얘기하다 보니 또 어디쯤까지 듣다 보면 아내가 이거 내 얘기 같은데? 라고 생각할지도 궁금하네요. 말했다시피 저희 부부는 제 나이가 40을 넘고서야 첫 아이를 낳게 됐습니다. 아내가 결혼할 때 21살이었으니 가만히 있어보자. 결혼한 지 14년 만에야 아이를 낳은 거군요. 사실 우리 둘 사이에서야 뭐 아이가 없으면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랬지만 알게 모르게 자식 못 낳는다고 구박을 좀 받았던 걸로 합니다. 저희 어머니 성격도 보통이 아니셨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아내 시집살이 얘기를 여기에서 들려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저희 아들 얘기지요. 늙음하게 얻은 늦둥이 외동아들이요. 아주 어렵게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다 보니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야 귀하게 키웠어요. 갓난쟁이 때부터 울기라도 할까 밤에는 두 부부가 새우잠을 자며 한 번씩 들여다보고 울기만 하면 안고 어르고 달랬습니다. 먹기 싫다는 거, 하기 싫다는 거는 먹이지도 시키지도 않았어요. 치마폭에 감싸 키웠다는 말이 딱 제 아들 얘기일 겁니다. 그때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지요. 어렵게 얻은 자식이니 더 귀하게, 더 정성스럽게 하는 게 맞는 건 줄 알았단 말입니다.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고 하지 말라는 말, 안 된다는 말은 저희 부부에게는 금기어였습니다. 뭐든지 다 해줬어요.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잘했다, 잘했다 내 새끼. 저는 그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했던 걸까요? 언제부턴지 아들이 조금씩 엇나간다 생각은 했지요. 국민학교 때부터 공부는 항상 잘했고 학교 선생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학교에서도 그렇게 모범생일 수가 없는데 집에서는 좀 달랐습니다. 뭐랄까, 부모 알기를 우습게 안다고 할까요? 국민학교 때 고학년쯤의 일이었을 겁니다. 아들이 학교 가는 길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이 녀석이 학교 가다가 거기로 눈길이 닿았던 모양이에요. 며칠을 학교를 안 가고 오락실로 갔는가 봅니다. 그런 적 없는 애가 학교에 안 나오니 선생님이 연락을 해왔죠. 저는 회사에 가고 없고 아내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호석이 어머님, 호석이가 지금 사흘째 학교에 안 나오고 있어서 혹시 어디가 아픈가 하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아침마다 학교에 갔다가 오후 되면 멀쩡히 오는데요? 그래요? 그럼 혹시 학교 간다고 하고 다른 데 가는 건 아닐까요? 아이고, 큰일이네요. 그런 것도 모르는 애미라니.
선생님, 제가 한번 잘 알아보겠습니다. 네, 호석이가 무슨 큰 문제를 일으킬 아이는 아니니까 너무 염려 마시고요. 그럼 내일부터는 학교에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니 집안이 온통 난리가 나 있더군요. 아들 녀석 방 안에 물건들이 죄다 밖에 집어 던져져 있고 아들은 씩씩대고 아내는 넋을 잃고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상황을 좀 진정시키고 아들 녀석이 잠든 후에 아내에게 물었지요. 저는 아내가 아들을 혼내느라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반대였어요. 학교를 3일이나 안 갔다고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길래 혹시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글쎄 오락실을 갔대잖아요. 그래서 훈계를 좀 했더니 화를 내면서 방안을 그 난장판으로 만든 거예요. 아내의 얘기를 듣고 무척 걱정이 됐습니다. 12~13살, 어린 나이지요. 학교보다 오락실을 재밌어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 한다 생각해서 다음날 아들을 직접 학교까지 데려다 주며 아들에게 찬찬히 설명을 했습니다. 12살, 그 어린아이가 제 얘기를 듣고는 그러더군요. 엄마 아빠는 거짓말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하라고 해놓고 왜 오락실은 못 가게 하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해주겠다고 부부가 그동안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아들에게 그런 생각을 심어주었으니 말입니다. 그나마 그때는 부모 말을 들을 때라 학교가 파한 후에 오락실은 마음껏 가는 걸로 잘 타이를 수 있었지요. 그것도 한때였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머리가 조금씩 크면서는 어디 부모 말을 말같이 듣나요? 가끔은 아들 녀석이 저희 부부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갖고 싶다. 한 번이라도 안 된다고 하면 아들은 어이가 없다면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나았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부모가 그러려고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이 그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할 때마다 저희 부부는 따로 심각하게 얘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애를 너무 오냐오냐 키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게 말이야. 지금이라도 아닌 건 아니다 말을 하는 게 애한테 좋지 않을까요? 생각해보면 아주 안 한 건 아니지. 도리에 맞지 않는 말이나 행동을 하면 돌려서라도 얘기를 했으니까. 크게 속썩이는 건 아니어도 사회생활할 때 문제 있을까 그게 걱정이네요. 그것도 한때 아니겠어? 나이가 들어가면서 깨닫는 게 있을 거요. 우리가 본을 잘 보이면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솔직히 그런 아들이라도 저희한테는 그저 소중했습니다. 어느 부모가 지 자식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다행인 것은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아들이 태어나고 자라나면서부터는 하던 일도 잘 풀려 풍족해지기 시작했고 덕분에 아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부족하지 않게는 해줄 수 있을 만큼 넉넉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격이 요즘 말로 좀 지랄 맞았어도 아들이 머리 하나는 아주 똑똑해 학교 다니는 내내 1등을 놓친 적이 없었고 또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만 간다는 대학에도 어렵지 않게 들어갔습니다. 아들 녀석은 그야말로 우리 부부의 자랑이었지요. 그 이전에도 크게 속썩인 적은 없는 아들이었지만 대학생이 된 후에도 그랬어요. 오히려 공부는 계속 잘해서 장학금까지 여러 번 받았습니다. 어릴 적 지 원하는 거 안 받아주면 온갖 때를 다 쓰던 고집불통 아들은 어디로 사라졌느냐고요? 뭐 어릴 때만큼은 아니지만 20살이 넘어서도 가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긴 했지요. 방학 때 친구들이랑 여행 가기로 했어. 돈 좀 줘. 그래, 어디로 가는데? 누구랑 가기로 했어? 그런 거 알아서 뭐하게. 그냥 돈이나 주지. 이젠 엄마랑 그런 얘기 할 나이는 아닌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친구들이랑 여행 가는 얘기를 엄마랑 하면 그게 재밌겠어? 그런가? 엄만 네가 하는 얘기가 다 재밌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데? 한 3주 다녀올 거니까 500? 600? 알아서 줘. 아예 카드를 좀 주던가. 뭐 3주? 그리고 아니 무슨 대학생이 여행을 가는데 500, 600씩이나 필요해? 내가 일일이 엄마한테 다 설명해야 돼?
나 성인이야, 성인! 제가 너무 아들을 못되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나중을 위해 이력서에 한 줄이라도 넣을 스펙인지 뭔지 그걸 만들려고 친구들이랑 봉사활동을 하러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였거든요. 그걸 굳이 처음에 구구절절 말하려고 하지 않을 뿐이지 알고 보면 부모한테 해달라고 해놓고 그걸로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일일이 간섭하는 것 같고 잔소리하는 것 같아 우리도 한때는 부모님께 모든 얘기를 다 하지는 않았던 적이요. 아들도 그때는 그런 시기였을 뿐입니다. 게다가 공부 잘하는 아들, 장학금까지 받는 아들, 그 정도도 못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까진 아들이랑 대화가 적진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는 별로 말이 없었어요. 그때도 역시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을 때니까요. 저는 그러려니 했습니다만 아내는 그게 좀 서운했나 봐요. 특히 이제 20살 넘은 아들 녀석 연애 얘기도 좀 듣고 싶고 대학생활 얘기도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 아내의 서운한 마음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들이 머리가 좋아 공부는 잘했는지 몰라도 연애엔 영 젬병인 것 같았어요. 늘 사내 녀석들이랑만 잘 어울려 다녔지 여자 앞에선 쑥맥이었다고 할까요? 남자 눈에는 그게 보이지만 아내 눈에는 보일 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아내는 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제가 연애의 연자도 모르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좋은 대학 다니고 생긴 것도 어디 가서 안 빠지는데 왜 여자친구 한번 안 데려올까요? 때가 되면 하겠지. 너무 걱정 말자고. 나 봐. 나도 여자라고는 27에 당신 처음 만나 결혼까지 했는걸. 아이고, 그때 내가 눈이 삐었지요. 달랑 사진 한 장 보고 덜컥 결혼을. 어휴. 어허, 당신 그래서 지금 나랑 결혼한 거 후회한단 얘기야? 그럴 리가요. 덕분에 저런 아들 낳아 잘 살고 있는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자고. 제 말처럼 아내의 걱정은 기우였지요. 대학을 졸업하고 승승장구, 대기업에 입사한 아들은 아내가 그토록 바라던 연애를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들이 직접 얘기를 해줘서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저 지나가는 말로 슬쩍 흘렸을 뿐이었죠. 호서가 이번 주말에도 바쁘니?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큰 집에 좀 가야 하는데 너도 같이 가면 좋지. 다음에요. 주말에 여자친구랑 약속이 있어요. 여자친구? 너 여자친구 생긴 거야? 아이고,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아들 입에서 여자친구 소리를 다 듣고. 그래, 어떤 사람이니? 회사에서 만났니? 다음에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엄마가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그래도 슬쩍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니? 그냥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아들 녀석은 또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너무 호들갑을 떨었나 봐요. 호석이가 그런 거 딱 싫어하는데. 아니야. 관연한 자식이 이성을 만난다는데 부모가 궁금해하는 게 당연하지. 어떤 여자일까요? 나는 너무 궁금한데 당신은 안 궁금해요? 나는 어떤 여잔지 알고 있거든. 뭐예요? 호석이가 당신한텐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좀 같이 합시다. 남자들끼리 이러기에요. 그게 어떤 여자냐면 말이지. 그래요. 어떤 여잔데요? 당신 같은 여자겠지. 그 뻔한 걸 뭐하러 물어? 어휴, 당신도 참. 지금 농담이 나와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인데. 더도 말고 딱 당신 같은 여자면 좋겠네. 칭찬인지 욕인지 알 수가 있나 원. 이게 왜 욕이야? 칭찬도 아주 수준 높은 칭찬이지. 당신처럼 완벽한 여자가 또 있을까? 나는 그게 걱정이구만. 아이고, 누가 들으면 칠푼이라 그래요. 조용히 좀 해요. 7푼이면 어떻고 8푼이면 어떻습니까? 아내 덕에 안팎으로 풍족하고 마음까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니 아내한테는 예나 지금이나 칭찬이 아깝지 않은걸요. 어찌됐건 아들 녀석은 늘 그랬듯 부모한테 이렇다 저렇다 속 시원히 얘기 한번 하지 않고 지내다가는 4년쯤 지나 떡하니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아내는 아주 신이 났어요. 결혼할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는 건 당연한 일인 건데도 아들이 무슨 큰일이라도 해주는 것처럼 고마워하기까지 했지요. 근데 정말로 고맙게도 아들이 데리고 온 며느리감은 아주 싹싹한 것이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인데도 전혀 불편하거나 어색함이 없이 아버님, 어머님 하며 아주 싹싹하게 굴었지요. 아버님, 호석 씨가 아버님 닮았네요. 소시적에 인기 꽤나 있으셨겠는데요? 아, 이런 얘기하면 어머님한테 실례가 되는 건가요? 어머님, 제가 실수한 건 아니죠? 아유, 실수는 무슨. 맞아요. 이 양반 나랑 결혼한 다음에도 총각인 줄 알고 쫓아다니는 여자들이 꽤나 있었답니다. 어머, 그쵸? 제 말이 맞죠? 근데 어머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어머님이 저 어려워하시면 저도 어려워요. 저 그런 거 딱 질색이거든요. 아주 성격이 화끈하구만. 그럼요, 아버님. 호석 씨도 저 그런 면에 반했다고 했는걸요? 그치, 호석 씨? 그랬지. 성격도 참 밝고 좋아 보였어요. 입가에 눈가에 웃음이 떠나질 않았지요. 인상도 참 선해서 저 정도면 좋은 며느리감이다 싶었습니다. 더구나 제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인걸요. 그거면 됐지 더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결혼을 승낙하고 자시고도 없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결혼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그리 길진 않았습니다. 석 달 정도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있던 제 생일에는 몸에 좋다는 무슨 영양제까지 잔뜩 사가지고 와서는 아버님, 그동안 호석 씨 키우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제 아버님 건강도 좀 챙기세요. 호석 씨는 이제 저한테 맡기시고요. 아셨죠? 그래, 내가 며느리 덕에 이런 걸 다 먹어보네 그려. 어머님 건 없나 서운해하고 계셨죠? 그렇다면 제가 더 서운합니다. 짜잔! 여기 어머님 것도 있어요. 하루 3번 식사하시고 나서 2알씩 꼭 챙겨 드세요. 아유, 뭘 또 내 것까지 다 사왔어. 요즘 어른들은 무슨 날이면 선물보다 현금 더 좋아하신다고 하던데 호석 씨한테 물어보니까 어머님, 아버님은 돈 많으셔서 안 그러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물 고르는데 고민 좀 했어요.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다마다. 그래도 다음부턴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와, 응? 빈손으로 와도 우린 아무 상관 없으니까. 알았지? 아, 어머님, 어떻게 그래요? 어머님도 밖에 나가셔서 이거 내 며느리가 해준 거다. 자랑도 하고 그러셔야죠. 그 짧은 시간에도 어찌나 사근사근하게 굴던지 아주 혼을 쏙 빼놓을 정도였습니다. 듣자 하니 친정은 형편이 좋지 않아 넉넉하지 못하게 컸다던데 어쩌면 그렇게 모난 데 없이 잘 컸나 싶었습니다. 뭐라도 하나 더 내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요. 아내도 마찬가지였던가 봅니다. 어느 날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야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우리는 호석이 장가 보내고 나면 시골집 가서 살기로 했잖아요. 무슨 얘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서론이 기시나 우리 사모님? 우리 호석이 좋은 집 해주십시다. 어떤 집이 좋은 집인데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거기다 우리 호석이 정도면 그래도 강남의 아파트 한 채는 해줘야 안 되겠어요? 아들이 이뻐서 그러는 거야? 아니면 며느리가 이뻐서 그러는 거야? 둘 다 이쁘지요. 당신은 안 그래요? 난 그야말로 등골이라도 빼주겠던데. 해서 강남의 비싼 아파트 한 채를 신혼집으로 마련해주게 됐지요. 그런데 아들 얘기로는 며느리가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을 한다고 합디다. 집에 맞춰 혼수를 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러운가 봐요. 아유, 호석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집 해주고 여기에 맞춰와라. 그런 속물도 아닌데 뭘 그런 걱정을 하고 그럴까? 형편이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죠. 됐다. 그런 쓸데없는 걱정이랑 말고 그냥 가볍게 몸과 마음만 들어오면 된다고 전해라. 알겠어요. 고마워요, 엄마, 아버지. 며느리는 저희 입장에서는 고마운 사람이기도 했어요. 아들이 그 여자를 만나면서부터는 그래도 이전보다 저희한테
더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혼수나 예단 같은 건 걱정 말라고 아들을 통해 얘기했죠. 아들의 결혼식을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부부는 평소 소원한 대로 시골에 집을 한 채 얻어 귀농을 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품 안의 자식으로 키웠으니 결혼을 시키고 나면 자기 인생 살라 하고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고 그동안 쭉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아내는 워낙에 텃밭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며 노래를 불렀었기에 그 소원도 들어주고 싶었고요. 서울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어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도 꾸며 여유롭게 노후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우리 부부가 이사를 온 것이 문제였을까요? 결혼 전에 그리 상냥하던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부터는 뭔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하고 틈만 나면 집에 찾아오고 그러던 며느리가 무슨 날이 돼도 찾아오기는커녕 전화하는 횟수로 급격하게 줄어들었지요. 이번 주말엔 당신 생일인데도 며느리가 연락이 없지? 아유, 요즘은 며느리한테 그런 거 바라는 거 아니래요. 내가 유튜브 보니까 맨 그런 얘기들이 띠다. 자식도 안 챙기는 부모 생일을 며느리한테 바라는 건 아니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부모 생일은 챙기는 게 도리 아닌가? 우리도 우리 인생 살자고 여기 왔는데요, 뭘. 지들도 지들 인생 사는 거지. 그래도 나는 좀 서운하네. 며느리가 안면을 싹 바꾼 것도 그렇지만 아들 녀석은 아들 녀석대로 뭔가 이상했지요. 가끔 며느리 없이 집에 혼자 온 적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넋이 나간 것 같이 보였어요. 어디 아픈 애 같기도 했고요. 아내나 저나 당연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끔씩 서울에 볼 일이 있어 아들 집에를 들러도 며느리는 늘 집에 없었어요. 바쁘다고만 하더군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아내가 냉장고 문을 열어보고는 한숨을 푹푹 쉬더군요. 예, 너희 밥은 해먹고 다니는 거냐? 뭔 냉장고에 온통 술밖에 없니? 먹을 거라곤 흔적도 없이. 음식은 그냥 시켜 먹고 있어요. 집사람이나 저나 바빠서요. 뭐 해먹을 시간도 없고요. 집사람 음식에 취미도 없고요. 근데 호소가 이건 뭐니? 아들 집에 쌓여있는 건 배달 음식의 흔적들 뿐만이 아니었어요. 식탁 위에는 내지 않은 전기요금이며 가스요금 고지서들이 잔뜩 쌓여 있었지요. 낸다고 했는데 깜빡했나봐요. 아니 이런 걸... 여보, 그만합시다. 애들도 아니고 우리 와서 잔소리만 하고 가면 애들도 우리 오는 거 싫어해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도 제때 안 내면 며느리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냐?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해서. 아유, 그래도 이런 걸 보니 네가 좀 챙기긴 해야겠다. 듣자 하니 아들이 버는 돈은 모조리 며느리한테 갖다 주는 모양이었습니다. 경제권을 며느리가 쥐고 있는 거였지요. 그것까지 우리 부부가 관여할 일은 아닌 것 같았지만 갈수록 뭔가 이상한 건 사실이었어요. 몇 번은 아내가 반찬도 해다 주고 했는데 볼 때마다 열지도 않은 채로 곰팡이가 피어있는 꼴을 보니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아내가 며느리한테 한 소리를 해야겠다며 전화를 했지요. 예, 너 일이 많이 바쁘니? 네, 어머니, 지금도 좀 바빠요. 급한 일 아니시면 제가 나중에 전화드려도 될까요? 그래, 꼭 전화다오. 며느리는 그렇게 전화를 끊으면 다시 연락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걱정은 되지만 뭐 어쩌겠어요. 품 안의 자식인 거지요. 부모 품 벗어난 자식에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만은 하지 말자며 아내도 저도 하고 싶은 말들을 꾹꾹 참고 눌러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 언제부턴가 아내의 몸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서울 살 때보다 오히려 걱정이 더 늘어나서 그런가 시골의 좋은 공기도 그리 도움이 되진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내는 더 밭일에 매진했어요. 그거 하는 동안은 그래도 시름을 잊을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한창 더웠던 어느 여름날 떼약볕에서 밭을 갈다가 그 자리에서 아내가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죠. 너무 당황하고 놀라서 생전 그런 적 없는데 눈물까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선은 119에 전화를 하고
아들에게도 연락을 했지요. 일이 바쁜지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하는 수 없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 아버님! 아버님이 전화를 직접 다 주시고 무슨 일이세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지 며느리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전화를 받더군요. 안 보고 뭐고 물을 정신은 없어 본론부터 얘기했습니다. 아가, 네 시미가 쓰러졌다. 그런데 호석이가 전화를 안 받는구나. 뭐라고요? 어머님이요? 어떡해요? 아버님 놀라셨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119가 지금 오고 있어. 제가 호석 씨한테 다시 한번 전화해 볼게요, 아버님. 너무 걱정 마시고요. 그래, 연락되는 대로 전화 달라고 해다오. 그리고는 전화를 끊은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더군요. 무슨 얘기를 더 하나 싶어 다시 전화기를 귀에 대고 들어보았는데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은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마 친정에 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사부인 목소리도 들렸거든요. 무슨 일인데 그래? 몰라, 너 친내 쓰러졌대. 짜증나게 별것도 아닌 걸 뭘 보고까지 하고 난리? 그러게 누가 이런 더운 날에 밖에 나가래? 아니 솔직히 이제 가실 나이도 됐잖아. 귀찮게 이딴 걸로 전화질인지 몰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저한테는 한껏 걱정하는 척 해놓고는 뒤에서 딴소리를 하다니요. 상황 판단이 잘 되지 않아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마침 119가 도착을 해서 아내와 함께 응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내가 정말 며느리한테 전화를 한 게 맞나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봐도 며느리가 확실한데 정말 이상하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지요. 어쨌거나 그보다 중요한 건 아내가 정신을 차리는 거니 병원에서 내내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내는 5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어요. 열사병 때문에 쓰러진 거였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했지만 다행히 금세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고 이제 거동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쯤 아내가 저를 보고 되려 걱정을 하더군요. 당신 나 때문에 애를 너무 많이 끓여서 그런가?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이 김에 당신도 병원에서 검사 좀 받아볼까요? 그게 말이야. 실은 저는 아내가 병원에 실려오던 날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며느리의 그 막대먹은 마지막 얘기까지요. 듣고만 있던 아내도 많이 놀라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그간 자신이 해왔던 생각들을 저에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실은 당신이 괜한 소리 하지 말라고 할까 싶어 내가 말은 안 하고 속으로 끙끙 앓기만 했는데 호석이가 아무래도 여자를 잘못 만난 건 아닌가. 나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안 엉망으로 해놓고 사는 거야 그렇다 치고 결혼하고부터는 우리 애 삐쩍 말라가고 혈색도 시커매지는 게 저러다 큰일 나지 싶다니까요. 뭘 물어도 말도 안 하고 집안은 온통 체납 고지서들 뿐이고요. 실은 저도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은 아니었던지라 아내와 얘기 끝에 흥신소를 통해 며느리의 뒷조사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설마 했는데 결과는 놀라웠지요. 흥신소 직원의 첫마디로 모든 상황은 다 정리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결혼은 그냥 사기당하신 겁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이미 결혼한 전적도 있었더군요. 이혼녀인 거지요. 뭐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이나 저희한테 얘기했던 학력도 모두 가짜이고 지금 다니고 있다는 회사에도 대학 졸업장이며 싹 다 조작해서 입사했더군요. 이런 것도 모르고 아들이 그 여자한테 속아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 아들을 불러 모든 얘기를 다 했지요. 그런데 아들의 반응에 저희 부부는 더 놀랐습니다. 저 다 알고 있었어요.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다 알고도 그런 애랑 결혼을 했다는 거냐? 아니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고요. 결혼하고 나서 아무래도 뭔가 이상해서 저도 좀 알아봤어요. 엄마 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저 혼자 알아서 처리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알게 돼서. 호석아, 진작이라도 얘기를 했으면
우리도 같이 어떻게든 널 좀 도왔을 텐데. 아니에요. 저 잘하면서 두 분이 저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제가 너무 뒤늦게 알았어요. 뭐든지 다 해주시기만 하셨는데 저는 그게 당연한 건 줄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보니 엄마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해서 아무튼 저도 가만히 있진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이 따로 알아본 사실은 더 놀라웠습니다. 그동안 경제권을 그년이 모두 쥐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전부 나이트니 술집이니 그런 데서 유흥비로 다 썼더군요. 호텔에서 다른 남자랑 나오는 사진까지 있었습니다. 저도 보니 눈이 뒤집히던데 아들 녀석은 얼마나 분통이 터졌을지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어쨌거나 일은 일어났고 해결은 해야 했지요. 아내는 우선 아들의 신혼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저도 궁금해 아내한테 물었죠. 내가 맨날 유튜브에서 보면서 배운 삶의 지혜라고요. 설마 했던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만일을 대비해라. 그렇습니다. 이 채널에서 진짜 별의별 얘기들을 다 들으면서 아내는 혹시 모르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일단은 명의를 자기 이름으로 해두었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아내 칭찬하면 또 팔불출 소리 듣겠지만 역시 제 아내는 똑똑합니다. 하하. 사실 저는 나중에 며느리가 손주라도 낳으면 선물로 줄 요량으로 따로 통장을 하나 만들어두고 꼬박꼬박 돈을 채워놓고 있었는데 그것도 바로 해지해버렸습니다. 돈도 다 빼서 제 통장에 다시 다 넣었죠. 좋은 마음으로 만들었던 통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기분이 나빴으니까요. 저희가 한 건 일단 여기까지였습니다. 아들은 우선 자기를 믿고 맡겨달라고 하더군요. 저희한테 사죄하는 의미로라도 본인이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아들은 일단 그 여시 같은 년이 아들을 살살 꼬드겨 한 푼 두 푼 받아간 돈부터 돌려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처갓집 전세 올려준 돈에 친정부모 해외여행 보내주는 돈까지 다 제 아들한테 받아갔더군요. 물론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고 서로 사랑하고 여유까지 된다면 부부간에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건 100% 그런 경우가 아니니까요. 아들은 저희가 다 있는 앞에서 며느리년을 불러 모든 사실을 들이밀었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지요. 지금이라도 네가 변명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 들어줄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정말 잘못한 게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뭔데? 뭐가? 내가 뭘 어쨌길래? 자, 여기 네가 잘못했다는 증거들. 며느리는 아들이 내민 증거들을 보고도 끝까지 발뺌을 하더군요. 서류가 잘못된 거란 생각은 못해? 그리고 이 사진은 어딜 봐서 나야? 나는 봐도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따 대고 이딴 위조 사진 가지고 와서 협박질이야. 정말 끝까지 가보자는 거냐 지금? 그래 좋아. 100번 양보해서 내가 네 월급으로 술 좀 마시고 춤 좀 추고 다녔다 치자. 너 결혼하기 전에 나 그런 애인 줄 몰랐어? 다 알고도 결혼하겠다고 한 거잖아. 뻔뻔하기가 짝이 없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다가 아들은 사부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으로 다들 들을 수 있게 통화를 했지요. 자네가 웬일인가? 희정이 또 집에 안 들어왔나? 우리 집엔 안 왔는데. 희정이 지금 본가에 와 있습니다. 장모님 딸 어떻게 할까요? 다짜고짜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얘기를 해야지. 장모님 사시는 집 전세 보증금 올려준 거 그거 제 퇴직금 정산해준 돈입니다. 당장 방을 빼든 어쩌든 해서 돌려주세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전세 보증금이라니 난 처음 듣는 얘긴데? 대체 무슨 일이야? 끊어! 엄마한테까지 왜 지랄인데? 희정이니? 희정아, 지금 정서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당신 딸이 제대로 대학 졸업한 건 맞습니까? 아니 정서방, 그건 말이야. 그건 내가 설명을 할게. 이거 사기 결혼인 거 아시죠?
아니, 가족끼리 사귀라니. 자네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닌가? 끊으라고. 나 지금 이거 녹음하고 있다? 협박받았다고 나 바로 경찰에 신고한다? 끝까지 듣지 않아도 사부인과의 통화만으로도 학력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사실은 알겠더군요. 아들은 일단 전화기를 끊고 다시 며느리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얘기하면 용서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넌 끝까지 발뺌만 했어. 증거가 이렇게 다 있는데도. 증거 있으면 어쩌긴 뭘 어쩔 건데. 더는 못 봐주겠어서 제가 나섰지요. 이제야 말이지만 제가 한때 법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부끄러워 이제까지 말씀 안 드렸는데 실은 아들을 늦게 낳은 것도 제가 사시 공부를 한다고 그랬던 거였어요. 아이가 있으면 아무래도 공부에 방해가 될 것 같다면서 아내가 차일피일 미뤘던 거지요. 물론 결국은 사실을 포기하고 그냥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됐지만요. 아무튼 그때 했던 공부가 이럴 때 그래도 유용하긴 합디다. 사기 결혼은 최소 징역 1년이다. 100번 양보해도 넌 죄인이야. 결혼 취소 소송은 물론이고 사기죄로 널 고소할 수도 있어. 아버님이 뭘 안다고 이러세요? 사기는 제가 당한 거죠. 이렇게 꽉 막힌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결혼한 제가 사기 당한 거라고요. 어이가 없네 진짜. 이 망할 놈의 집구석. 내가 저런 인간인 줄도 모르고 일하면서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밥까지 처해 먹이고. 진짜 억울하다 억울해. 그 입 닥치지 못해? 곰팡이 드글드글하는 냉장고 내가 못 봤을 줄 알아? 네가 내 아들한테 한 짓 우리가 모를 줄 아느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온 식구가 이렇게 사람 감금해 놓고 닥달하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무릎 꿇고 사정이라도 할 줄 알아요? 해봐요 어디? 나도 끝까지 해보자고. 똥 싼 놈이 방귀 낀 놈 보고 성낸다더니 딱 그 꼴이었죠. 보다 못해 제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공부 같이 하던 친구 놈들 중엔 검사, 판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었으니까요. 최변, 날쌔. 내가 지난번에 준 증거 자료들은 좀 살펴봤는가? 당연하지. 아니 자네처럼 똑똑한 인간이 어쩌다가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을 며느리로 들여서 이 난리야? 날 탓하는 건 나중에 술 한잔 하면서 하시고. 그래, 어떻게 하면 되겠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다 알면서 뭘 물어? 문서 위조에 갈취에 사기에 이것은 악질이야 악질. 이런 거는 초범이고 반성이고 다 필요 없어. 내가 얼마 전에 사기 결혼 사건 하나 맡았던 거 알지? 유부남이 상대방 속여가지고 결혼을 하고는 3천만 원 뜯기고 했는데 악질이라고 징역 1년 선고받았어.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그 사건보다 더 심각하잖아. 결과는 말 안 해도 알겠지.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 수억은 받을걸?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오는 제 친구 변호사의 얘기가 계속되자 인연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군요. 얼굴은 사색이 돼 가지고요. 죄변, 그 정도면 알아들었네. 고마우이. 내 술 한잔 거하게 삼세. 이 사건 나한테 가지고 와. 거뜬하게 해결해 줌세. 그러지. 잘 들어가게. 통화가 끝나자 쓰레기 같은 인간이 털썩 우리 세 식구 앞에 무릎을 꿇습디다. 눈물까지 흘렸지만 그게 거짓 눈물인 줄은 세상이 다 알지요. 잘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저 어머님 아버님 집에 들어와 살까요? 식모처럼 집안일 하라면 하고 밭일 하라면 하고 그렇게 살라면 살게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는 너 같은 인간을 식모로라도 곁에 둘 생각 없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아버님 저 이뻐하셨잖아요. 이뻐했지. 네가 이런 인간이라는 걸 모르기 전에는 말이다. 네가 네 시임이 쓰러지던 날 네 친정엄마한테 뭐라고 시부렸는지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그걸 다 들으셨어요? 왜 그때 얘기 안 하셨어요? 했으면. 그때 얘기했으면 네가 행여 잘못했다고 한마디라도 말했을까? 애초에 그렇게 생겨먹은 년인데 뭘 바라겠어. 호석씨, 그래도 우리 같이 산 정이 있는데.
어쩔래? 이혼 도장 찍고 꺼질래? 법정 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네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 내 인생뿐 아니라 우리 엄마 아빠 인생도 더럽혔어. 이제 더는 네가 우리 부모님 더럽히는 꼴 못 봐주니까 당장 꺼져. 안 꺼져? 신고할까? 결국 며느리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는 말을 남기고 그 길로 꺼졌습니다. 아내는 분이 안 풀렸는지 그년 뒤통수에 대고 마당에 넣어놓았던 콩깍지를 냅다 집어 던졌지요. 헤라이 나쁜 년아, 이 얼어 죽을 년, 나가 되져라 이년. 허옇게 콩깍지를 뒤집어 쓰고 나가는 꼴이 아주 보기 좋습디다. 지금이라도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어쩌면 평생 모른 채 속고 살았을 수도 있다 생각하니 아찔하더군요. 그렇긴 해도 아들 녀석이 걱정은 됐습니다. 넌 괜찮은 거냐? 하긴 이런 일을 당하고도 괜찮을 리가 없지. 우리가 뭘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아니에요.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감당해야죠. 엄마 아버지는 그동안 저 때문에 너무 많이 희생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희생이라니.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었는걸. 제가 너무 철이 늦게 들어서 죄송해요. 두 분 고생하시고 고마운 거 너무 늦게 알았어요. 거기다 이런 일까지. 진짜 죄송해요. 죄송하다 소리는 그만해라. 너 자라는 동안 크게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자식이었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 죄책감 같은 거 갖지 말고 이깟 일로 상처도 받지 말고. 그래, 아버지 말씀이 옳다. 상처받을 건덕지도 없어. 알았니? 감사해요. 저 잘 이겨낼게요. 애지중지 키운 아들, 마음에 커다란 상처는 남았겠지만 일이 끝난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이지요. 아들이 이혼 도장을 찍던 날 끝까지 뻔뻔한 그년이 위자료를 요구했나 보더라고요. 나 이거 명백하게 이혼당하는 거야. 위자료 내놔. 얼마 줄 거야? 위자료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거나 받아라. 아들이 그 인간한테 내민 건 고소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사기죄죠. 사기 결혼 혼인 취소 소송 소장도 함께요. 저희 부부야 그냥 더 이상 인생 안 말리고 이혼한 것만으로도 됐다 했지만 아들은 그래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잘못한 거에 대해선 끝까지 죄를 물어야 한다면서요. 재판 결과야 뻔하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그 전에 했던 결혼도 사기친 걸 알고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초범도 아닌데다 전적이 있는데도 모든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했으니 악질 중에 최악질이죠. 징역 1년 선고받고 제 친구 변호사가 한 말대로 위자료도 수억 받아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학력 위조의 각종 사문서 위조죄는 또 어떻고요? 그 인간이 취직해 다니는 회사에서도 업무 방해에 사기로 고소를 당했지요. 회사에서 쫓겨난 거는 당연한 거고요. 하나가 터지니 여기저기서 빵빵 터지는 것 같았어요. 주변 사람들 중에도 사기로 고소한 사람이 여러 명 된다고 하더군요. 아, 그리고 그 인간의 친정이란 집에서도 아들이 뜯긴 돈 다 받아냈습니다. 저희가 그쪽에는 별 말을 하진 않았는데도 자기 딸 좀 살려달라며 전셋집을 빼서 돈을 들고 왔더라고요. 원래 우리 돈이니 받긴 받았습니다만 이미 재판이 끝난 다음이라 뭘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줄 생각도 아예 없었지만요. 아내는 가끔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똑똑한 우리 아들이 어쩌다 그런 여자한테 홀랑 넘어갔을까요? 아이, 그 뭐냐, 가스라이팅인지 뭔지 그게 그래서 그렇게 무서운 거라잖아. 똑똑한 우리 아들이 그리 당했으니 그거보다 더 심한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 속에 살겠어. 사람 착한 거 가지고 그거 이용해 농락하는 사람들은 제발 좀 처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야. 안 그래도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아들은 뒤늦게나마 아주 철이 제대로 들었어요. 자기 때문에 저희 부부 고생한 게 끝내 너무 죄송하다며 아들은 집을 다 정리하고
저희가 사는 집으로 굳이 들어와 함께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못한 효도 다 하겠다면서요. 회사 다니기 불편한데 그래서 되겠냐고 아무리 말려도 불편한 건 자기가 다 감당할 몫이니 괜찮다고 하더군요. 하루에 2~3시간이 걸리는 출퇴근길을 다니면서도 아들은 가능한 많은 시간을 저희 부부와 함께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친구들도 좀 만나고 이제 다 있고 다른 여자도 좀 만나라고 얘기를 해도 주말이면 아내가 좋아하는 텃밭에 함께 나가 같이 밭을 갈고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도 심고 합니다. 얼마 전엔 지가 수확한 첫 고구마라며 한 상자를 캐가지고 저한테 선물이라고 주는데 고구마가 어찌나 크고 실한지요. 제가 아들놈한테 받아본 인생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했는데 너무 달고 고소해서 한자리에서 5개나 까먹었지 뭡니까. 키우는 내내 아들 녀석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행복이었는데 이제 이 녀석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네요. 지금 무척 행복하지만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하루라도 빨리 아들 녀석이 좋은 여자를 다시 만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답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